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아스날이 맨유를 잡아내면서 리버풀과의 격차를 좁혔습니다. 아스날은 경기 운영 방식이 탁월했고 맨유는 경기는 지긴 했지만 얻어낸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과연 경기는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스날의 선발 라인업에서 주목해야 할 자리는 세 자리입니다. 칼라피오리와 마갈량이스의 몸 상태로 인해서 왼쪽 풀백은 진첸코, 왼쪽 센터백은 키비오르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부상이라고 알려져 있던 토마스 파티는 이번 경기에 출전할 수 있었고요. 아스날은 덕분에 전설의 1군 미드필더 라인업이 완성되었습니다. 맨유의 라인업은 4자리 정도로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윙백 자리에 말라시아가 나오면서 아주 오랜만에 리그에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에버튼전과 달리 브루노를 한 칸 내렸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2명의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는 마운트와 가르나초를 배치하면서 위쪽에서의 에너지 레벨을 높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는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눠서 봐야 되는 경기인데요. 일단 전반전에 가장 자주 나왔던 패턴을 보겠습니다. 맨유가 앞쪽에 3-2 형태로 꽤나 라인을 올려놓고 압박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면 최후방 라인까지 같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때 아스날의 양쪽 윙어인 마르티넬리와 사카가 뒷공간을 공략하는 움직임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아스날은 진첸코나 팀버 같은 선수가 그 움직임에 맞춰서 뒷공간으로 킥을 많이 때려줬죠. 근데 이런 공들이 맨유 수비가 처리하기에 상당히 까다로운 공이었습니다. 뒤쪽에서는 공격수가 압박하고 있고 공이 바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해서 돌자니 공을 뺏길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공을 걷어내는 수밖에 없었고요. 여기서 코너킥이 꽤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아스날의 코너킥은 다른 팀의 코너킥과 좀 다릅니다. 키가 큰 선수들이 파포스트 쪽에 있다가 각자 정해진 위치로 들어가고 그때 코너킥이 올라옵니다. 여기서는 상대팀이 아무리 신경을 잘 쓴다고 한들 운이 안 좋으면 실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알아도 막기 어려운 코너킥이죠. 전반전에 맨유는 코너킥으로 실점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스날이 위협적인 장면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맨유는 아스날이 전방 압박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가는 방법이 맨유의 주된 패턴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짧은 패스로 빠져나가는 것. 이건 엄청나게 성공을 많이 하진 못했고요. 두 번째는 호일룬 쪽으로 공을 보내놓고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호일룬이 잘 버텨줬고 등을 지고 공을 내주는 비율이 꽤 높았어서 아스날의 전방 압박에 무너지지 않았던 맨유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아스날은 특히나 말라시아 쪽으로 많이 압박을 가했었는데 맨유도 그만큼 그쪽의 숫자를 많이 투자하면서 압박의 강도가 강해질 땐 짧은 패스를 고집하지 않고 한 번의 킥으로 앞쪽에 있는 호일룬에게 싸움을 시켜주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또 아스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유의 수비 라인이 높게 형성되었을 때 측면 윙어들이 가운데 쪽으로 파주면서 그 뒷공간에 긴 패스가 들어가는 빈도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스날은 여기서 결정적인 기회는 아니더라도 코너킥이라는 최소값은 항상 얻어냈죠. 맨유도 역습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특히나 왼쪽 윙어 가르나초 쪽으로 공이 배급될 때가 많았는데 오늘 가르나초가 좋지 않은 컨디션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속도를 살려야 하는 상황에서 뒤쪽으로 퍼스트 터치가 되는 상황들도 있었고 공이 미끄러지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양팀의 윙어의 퀄리티 차이를 느낄 수 있었고 전반전 코너킥은 4-0으로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전반전은 0-0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아스날은 경기를 확실히 실리적으로 운영했다는 느낌 들었고 맨유는 테나우 때보다는 확실히 강팀과의 경기에서 후방 빌드업 과정이 조금은 안정적으로 변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또 왼발 풀백 말라시아의 선전이 맨유에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맨유는 후반 시작하자마자 왼쪽 윙백 말라시아를 빼고 달로를 왼쪽으로 돌리면서 오른쪽 윙백 자리에 아마드를 투입합니다. 이렇게 빠른 교체는 두 가지 가설을 세워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애초에 말라시아 아마드에게 45분씩 배정을 한 거다. 두 번째는 말라시아가 전반에 경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고가 있는 상태에서 사카와 말라인을 서는 게 맨유에겐 부담이라고 판단하고 평소보다 이른 교체를 가져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런 변화를 가져갔고 맨유가 자주 압박을 당하는 지역의 윙백이 후반에는 말라시아에서 달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시작하고 7분 정도 지난 시간에 가르나초가 팀버의 압박을 견뎌내지 못하고 공을 뺏겨버립니다. 맨유가 전반전에 압박당하다가 상대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적은 있어도 위에서 직접적으로 뺏긴 적은 많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공교롭게도 말라시아가 나간 그쪽에서 공을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은 왼쪽 사이드까지 흘러서 마르티넬리가 측면에서 돌파하다가 코너킥을 얻어냅니다. 이렇게 아스날 윙어들은 치명적인 공격을 못하더라도 최소 코너킥은 계속해서 얻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너킥에서 아스날이 아스날 특유의 방식으로 득점을 합니다. 특히 저는 여기서 데클란 라이스의 킥 퀄리티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아스날이 암만 수백 개의 코너킥 패턴을 가져와도 킥 퀄리티가 따라오지 않으면 실현 불가능한 코너킥 전술입니다. 하지만 데클란 라이스의 코너킥의 퀄리티가 정말 좋습니다. 아스날이 원하는 방향으로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넣어줍니다. 라이스가 키가 큰데도 불구하고 키커를 하는 이유가 있었죠. 그리고 이 첫 골 이후에 아스날의 분위기가 완전히 좋아지는데요. 반면에 맨유는 역습 퀄리티, 공격 마무리 퀄리티가 좋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맨유에게도 아스날에게도 딱 한 가지의 변수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진첸코와 아마드의 대결입니다. 아마드가 진첸코 상대로 위협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변수가 생긴다면 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르테타가 진첸코를 교체아웃 시키면서 변수를 아예 차단해버립니다. 그때부터 아스날과 맨유의 경기는 사실상 무한 코너킥 상황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 속에서 아스날이 또 코너킥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여기서 아스날의 세트피스 완성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스날이 코너킥을 할 땐 팝포스트에 있다가 가까운 쪽으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코너킥은 아스날이 오히려 그걸 역이용했습니다. 파란색 동그라미를 보시면 맨유 선수들이 아스날이 자꾸 저기로 코너킥을 차니까 저쪽에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아스날 선수들은 그걸 이용해서 그냥 제자리에서 코너킥을 받습니다. 심지어 공중볼이 좋은 교체 투입된 메리노 역시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죠. 아예 맨유의 허를 찔렀고 당연히 프리한 선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전술을 실현시켜주는 사카의 좋은 코너킥, 그리고 토마스 파티가 머리로 안쪽으로 넣어주는데 이게 살리바의 옆구리 내지 골반 쪽을 맞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경기는 2대 0으로 아스날이 깔끔한 승리를 얻어냅니다. 오늘 경기는 아스날 세트피스의 승리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역시나 아스날의 이런 강력한 세트피스를 만든 건 오른쪽에 있는 니콜라스 조버 세트피스 코치입니다. 지난 시즌에서도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세트피스를 보여줬고 이번 경기 역시 격이 다른 세트피스가 뭔지를 보여줬습니다. 또 저는 세트피스가 성실성의 증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대팀의 코너킥 수비도 분석해야 하고 우리 팀의 세트피스 패턴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은 패턴을 선수들에게 익숙해질 때까지 훈련시켜야 하죠. 몇 가지의 패턴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패턴을 선수들이 실전에서 오류 없이 하려면 수많은 훈련이 반복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아스날의 코칭 스태프과 선수들은 그걸 하는 거고 그 열매를 얻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양 팀은 점유율이 50대 50이었지만 코너킥은 13대 0으로 아스날이 압도적인 숫자를 가져갔는데요. 저는 아르테타가 아스날의 장점이 뭔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조버라는 좋은 세트피스 코치가 있고 그걸 활용하려면 세트피스 상황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지 못하더라도 최소값으로 코너킥을 얻어내면서 자신들이 유리한 상황으로 계속 진입하게 만듭니다. 아스날이 강팀 상대로 실리 축구를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거죠. 반면에 맨유는 성과 2개와 과제 2개 정도를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성과는 말라시아와 요로가 아스날 상대로도 괜찮은 플레이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특히 왼발 수비 자원이 부족한 맨유 입장에서는 말라시아가 강팀 상대 퍼포먼스가 이 정도라면 꽤 괜찮은 수확이죠. 두 번째는 테나흐 때보다 괜찮았던 강팀 상대 후방 빌드업입니다. 테나흐 시절에는 강팀 상대로 주로 선수비 후역습을 사용했다면 아모림은 주도적인 축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전반전에는 괜찮았던 후방 빌드업이 많아서 원정임에도 전반전은 맨유가 더 나았다고 느꼈을 정도입니다. 이런 것들을 더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죠. 반면에 과제 첫 번째는 역습 시 마무리 퀄리티입니다. 사실 아스날의 이런 코너킥 전술을 막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코너킥을 안 주는 거죠. 코너킥을 안 주려면 맨유가 공격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맨유의 후반전 역습 과정은 아쉬웠고 상대 진영으로 잘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지르크지 같은 선수는 강팀 상대로는 공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역습 퀄리티에 대한 고민을 남긴 경기였습니다. 과제 두 번째는 상대방 지역에서 소유 시간을 조절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건 강팀 상대로 말하는 거고요. 아모림의 축구가 더 무르익으면 2번은 자연스레 해결될 거고 그럼 오늘 같은 경기에서 코너킥을 덜 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외대고로 복귀 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스날, 그리고 아모림 체제 아래서 첫 패배를 한 맨유. 과연 두 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